니체가 도덕이 모럴리스트가 아니에요. 안티 모럴이거든요. 그러니까 힘의 의지, 자연 상태, 그 힘끼리 자연 상태를 봐라. 뭐 사자가 뭘 사슴 목을 무는 게 그게 악이냐? 그건 본성이지. 그러니까 힘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제약을 안 두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이라는 걸 규정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러면 히틀러 찬양하는 거야? 그 오해도 받았죠. 근데 니체 한편으로는 우리가 사람이 살려면 다른 사람의 희생이 필요하잖아. 희생을 필요로 할 수도 있잖아. 그것도 먹이사슬도 그렇고, 그리고 뭐 우리가 다른 사람 피해 안 주고 어떻게 살아? 다 힘의 의지를 발휘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을 어쩔 수 없이 희생시킬 수도 있는 거지. 이런 말도 해요.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학자들의 중론은 뭐냐면 그렇다고 독재자라든가 그런 완전 반인륜적인 그런 사람을 위보맨시로 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위보맨시 그 자라투스트라나 보면 위보맨시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실제 역사에 이런 사람이 위보맨시야라고 말한 적은 없고요. 그 르네상스 시대의 기라성 같은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가 미켈란젤로라든가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개성을 마음껏 발휘했던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목록을 쓰고 나폴레옹을 위보맨시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근데 히틀러는 아닌 것 같아요. 좀 자기 모순적이죠. 아예 그냥 탁 풀어놓던가. 안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예. 네. 예. 그거는요. 여러분 철학이 공부하기가 무척 어렵죠. 저희들 대학원에서 제가 플라톤을 많이 읽었는데요. 플라톤을 대학원에 보면요. 그거 한두 페이지 못 나갑니다. 한 학기에. 그 정도로 원전 읽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1980년대쯤에 미국에서 일반 학생한테 어떻게 하면 철학을 좀 쉽게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고심에서 나온 것이 영화 텍스트를 가지고, 그러니까 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 텍스트를 가지고 철학을 하는 수업들이 교양 과목으로 많이 개설됐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됐죠. 그리고 한국도 그래서 한국도 그래가지고 저도 한 1990년부터 영화로 철학 교양 과정에서 10년 이상 수업을 했었어요. 인기 과목입니다. 철학은 힘들어도 5분 안에 다 마감돼요. 이거 영화로 철학하기. 네. 그리고 그 철학적인 걸 담고 있는 영화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우리 수업에는 기생충 하나 있고요. 태국 영화도 있고 일본 영화도 있고 프랑스 영화도 있습니다. 그거 하면 우리가 우리 시간 안에 다 지금 얘기를 좀 우리도 많이 하려고 하는데요. 그 영화도 봐야지, 철학도 해야지 바쁘죠. 그래서 그 문제가 영화를 풀 텍스트로 못 봐요. 그런데 우리 수업의 문제가 제가 너무 욕심이 앞서가지고 최신 영화 해야지. 최신 영화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2010년 이후로 상영된 영화, 그러니까 최신 영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노마드랜드도 저작권 그게 걸려가지고 이게 편집이 안 돼요. 편집 이렇게 프로그램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냥 하는 데까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영화는 좀 스포일러가. 근데 이 영화는 그 유튜브에 7,500원인가 이렇게 다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DVD를 샀어요. 근데 DVD로는 기계가 있어야 보기 때문에 볼 수 있어서 좀 그렇죠. 오늘은 근데 영화가 너무 길어서 제가 이게 참 중간중간 끊어서 그냥 보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요, 그 프랭크 허버트라는 미국, 원래 이 사람이 신문 기자였는데 기자였는데 이 소설을 내고 이제 소설가가 됐습니다. 같은 이름의 SF 대하 소설을 각색한 작품입니다. 1965년에 발표된 대하 소설입니다. 스페이스 오페라라고 합니다. 휴고상, 네뷸러, 이 상이 SF의 노벨상입니다. 휴고상, 네뷸러상. 요즘 그 중국의 삼체가 유명하죠. 삼체도 아마 이 상 받았을 걸요. 예. 제가 휴고상, 네뷸러상 수상한 작품 중에 우르슐라 르귄 작품을 좋아하는데, 그게 미야자키 그 지브리에서 만들어서 폭망한 영화가 있어요. 게드 전기라고. 그 여러분 그 손자 예, 네, 감독입니다. 드니 빌레브. 프랑스계 캐나다 영화 감독이고요. 각본가기도 합니다. 각본도 자기가 씁니다. 이 사람의 주요 작품이, 저는 그을린 사랑을 보고 이 감독을 이제 처음, 그을린 사랑을 보고 이 감독에 주목을 하게 됐고요. 프리즈너스, 시카리오, 이거 굉장히 평단에 좋은 평을 받았던 겁니다. 시카리오, 이게 단검이죠. 그 암살자라는 뜻입니다. 시카리오. 라틴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범죄자의 도시. 영화적으로도 굉장히 잘 된 영화고요. 컨택트,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여기서 한번 컨택트 안에 들어있는 과학에서 한 게 있습니다. 블레이드 러너 2049, 이거 또 2017년 영화. 예, 블레이드, 그쵸, 리메이크한 거. 예, 리메이크가 아니라 완전 다른 영화죠. 예, 예. 리들리 스콧 그 영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새로운 다른 영화입니다. 그 데커드도 나오는데 데커드를 추적하는 예, 안드로이드, 다른 안드로이드가 이걸 제가 우리 수업에도 인공지능 이 문제 다룰 때 이거 할까 하다가 이것도 너무 길어서 그냥 휴먼스를 이렇게 택했는데요. 이 영화도 원래는 후보군에 있었습니다. 듄 1편, 듄은 2012, 한 2년 후에는 이제 3편까지 나오겠죠. 그래서 1, 2, 3편 3부작으로 이제 마칠 것 같습니다. 영화를 봐야 되는데 이 고전 중에 고전 중에 고전. 이거 듄을 허버트 보십시오. 1986년에 사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스타워즈가 나오는 걸 보고 사망했잖아요. 스타워즈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답니다. 아니, 내 작품을 표절했어? 고소할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다른 작품인데. 근데 이 아이작 아시모프는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아버지? 인공지능을 소재로 인공지능 로봇의 3법칙, 이거 만든 사람이죠. 1951년에 단행본이 출간됐는데, 파운데이션이요. 500년간 은하 제국들의 흥망생설을 다루고 있는 대하 소설입니다. 이거를 반박하려고 썼다는 설도 있어요. 이거는 정말 고전 SF 소설계의 바하, 하이든, 모차르트입니다. 네. 이거 그러니까 은하 제국의 몰락을 예측한 수학자가 있습니다. 은하 제국의 몰락을 예측하고 그 몰락을 좀 속도를 줄이려고 만든 도시가 파운데이션이에요. 그 소설 얘기입니다. 이거를 반박하려고 썼다 하는 그 설이 있습니다. 네. 영화를 봐야죠. 듄의 세계관을 이거 조금 얘기를, 여러분 아마 좀 보셨을 거예요, 유튜브에서. 이거는요, 지구가 핵전쟁으로 지구가 파괴되고요, 인류가 온 우주에 이렇게 탁 퍼져서 산 먼 미래 얘기입니다. 지구 없어요. 지구 없습니다. 그래서 행성들 간 여행이 가능한 먼 미래입니다. 그 행성들 간의 여행도 가능하고 실시간 통신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떤 과학자, 미친 과학자가, 뛰어난 과학자가 이거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행성들 간 여행을 하려면 우주선이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광속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광속으로
운행할 수 있게 해주는 물질이 이제 물질을 두고 벌어지는 싸움 얘기죠. 벌어지는 이야기죠. 그게 스파이스, 뭐 멜란지 스파이스라고 하는데, 이 듄의 정치 구조는 중세 봉건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중앙 집권적인 황제가 은하 제국들을 다 다스리는 게 아니라 여러 대가문, 그 왕자의 게임처럼은요, 대가문들의 연합인데 그 대가문 중에서도 가장 힘이 센 가문이 황제로 이렇게 통치하는, 그래서 대가문의 연합체가 이렇게 그 지배 구조를 지배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정치 구조입니다. 그래서 스파이스 멜란지, 이거는 스파이스라면은 양념이죠. 후추 같은 양념이잖아요. 멜란지라는 양념, 요 물질이 꼭 한 행성에서만, 그러니까 아라키스라는 사막 행성에서만 나오는데요. 이 물질은 먹으면 예지력이 상승하고 또 수명을 늘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를 항행하는 그 항법사, 예를 들면 그 파일럿, 우주 여객기를 이렇게 모는 항법사들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 세계관에서는. 그러니까 멜란지를 먹어서 그러니까 예지력, 그러니까 앞으로 뭐가 이 여행을 지금 우주선을 모는데 앞에 뭐가 있다, 이거 피해야지, 이런 계산을 다 하게 해주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 엄청나게 중요한 물질이에요. 그리고 약간의 물질이 엄청난 가치를 가지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멜란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사막 행성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 듄의 세계관에서는요, 그 극단적인 인간 중심주의입니다. 컴퓨터와 인공지능, 기계에 대한 혐오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은하 제국의 어느 한 시점에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의존하다가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배를 받던 인간들이 못 살겠다 해서 기계를 다 부수고 하는 그런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걸 이제 버틀레리안 지하드라 그러는데, 이 싸움 이후에 우리 이제 컴퓨터 이런 거 하지 말자. 이거 인간의 힘을 우리가 인간의 힘을 증대시키는 그런 거를 하지, 절대로 나는 기계에 의존하지 말자 해서 이제 컴퓨터, 인공지능, 기계 이런 거 안 쓰려고. 그래서 싸움도 보면 총 같은 거 안 쓰죠. 그건 뭐냐면 총이 아니라 칼로 쓰는 게, 총은요 방어막이 있어요. 그러니까 총은 빠른 속도로 총알 탁 뚫고 들어오는 방어막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못 쓰고 상대적으로 느린 칼로 이렇게 살상을 합니다. 이런 독특한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기계가 없습니다. 이런 인공지능 이런 거, 이거를 혐오하는 그런 겁니다. 이런 양념이 그 사막 행성에서는 모래벌레라는 벌레가 있죠. 생물이 있죠. 이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데요. 성간 우주 여행의 필수적인 약물이라서 이게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채굴을 하고 판매하는, 이 무역을 독점하는 것이 그 우주 그 대가문들입니다. 그 대가문들 연합. 네. 이거는 나중에 보시면 되고, 좀 영화를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컴퓨터 없이 어떻게 그런 우주선을 띄우냐? 예, 이 일을 인간이 합니다. 그걸 멘타트라고, 이런 직업을 인간 컴퓨터, 인간의 그 논리 계산하고 하는 인간 컴퓨터가 멘타트인데요. 인공지능 컴퓨터를 대신할 인식 능력, 분석 능력을 가지도록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이 멘타트 자체가 직업이지만 다른 직업을 가질 때도 멘타트 훈련을 받았을 때 도움이 됩니다. 주인공도 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지적이에요. 그러니까 충동적이고 막 디오니소스적이고 격정적이고 그렇지가 않고, 이 주인공도 이런 아주 차분하게 굉장히 그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자료와 논리에 의존하기 때문에 한계를 가집니다. 뭐냐면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과거의 자료와 논리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래를 보는 예지력을 가진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는 시간이, 이게 뭐냐면요, 지난 파트 1 보신 분 있습니까? 파트 1 보신 분도, 제가 이게 짧게 한 2, 3분 요약한 겁니다.
이거는 듄 파트 1 10문장 요약 들어갑니다. 배경 시점은 만 191년으로 아트레이데스 가문과 하코넨 가문은 수백 년 동안 피를 교환한 원수지간이며 이 중 하코넨 가문은 황제의 허가 아래 아라키스에서 스파이스 채굴권을 독점해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죠. 아라키스에는 모래벌레와 이를 숭배하는 토착민족 프레멘이 있으며 그곳에서만 채굴되는 스파이스는 프레멘 종족에겐 수명 연장, 우주선을 운행하는 우주조합에겐 안전한 항로를 찾기 위한 환각제로 사용되면서 우주에서 가장 비싼 물질이 되었죠. 한편 황제는 대가문들 사이에서 신망이 두터운 아트레이데스 가문을 시기 질투해 스파이스 채굴권을 아트레이데스 가문으로 위임하고 척박한 사막 도시로 그들을 이주시킵니다. 아트레이데스 가문의 수장 레토 공작은 황제의 계략을 어느 정도 인지하면서도 황제의 명이라 부름에 응하고 그는 하코넨과 달리 스파이스보다 사막의 힘으로 권세를 확장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아트레이데스 전담의사 유에 박사가 하코넨에게 아내를 인질로 잡혀 레토 공작을 배신하고 아트레이데스 가문은 결국 몰살당하죠. 정착지 아라킨에서 가까스로 도망쳐 나올 레토 공작의 아들 폴과 첩 제시카는 살기 위해 사막으로 숨어들고 프레멘을 찾습니다. 제시카는 베네게세리트 소속으로 이들은 정치를 좌우하는 여성단체로 강한 힘을 가진 남자 베네게세리트인 퀴사체더락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또한 베네게세리트는 아라키스에서 미리 미신을 뿌려 외계의 목소리를 뜻하는 리산 알가입, 즉 메시아가 그들을 이끌 것이고 그걸 폴과 제시카라고 가스라이팅 해놓은 상태였죠. 폴과 제시카는 가까스로 프레멘과 마주하고 죽음의 승부를 겨뤄 승리한 뒤 그들의 일원으로 인정받습니다. 폴은 퀴사체더락과 관련된 환각과 환청을 계속 겪음과 동시에 프레멘의 말로 아버지가 말한 사막의 힘이라며 자신의 길을 사막에서 찾겠다고 선언한 채 그들을 따라가죠. 여기까지가 듄 파트 1의 줄거리입니다. 구미가 당겨서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네, 빨리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아시겠나요? 황제가 이제 이 주인공이 원래 살고 있는 별은 굉장히 풍요롭고 좋은 안락한 천국 같은 별인데요. 이 주인공이 가문이 아트레이데스 가문입니다. 아버지가 공작인데요. 황제가 이 공작이 너무나도 이제 그 젠틀하고 리더십도 있고 해서 다른 가문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시기해가지고 이제 뭐 음모를 꾸며서 이 가문을 어느 날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칼라단 별을 버리고 너희가 이 사막별로 가서 멜란지를 너희들이 채취해라라는 명을 주어서 이주를 시켜요. 이주시켜 놓고는 군대를 보내서 몰살시킵니다. 근데 여기 다 죽고 이 주인공하고 주인공 어머니 그리고 가신 한 사람이 살아남아요. 오늘 그 가신이 나올 텐데 그래서 나와서 근데 이 사막에는 원래 이 사막의 종족이 프레멘이라고 하는 종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 종족은 원래 아라키스 토착민이 아니에요. 이 종족은요 원래가 그 우주를 떠돌던 아주 종교적인 성향이 강한 그런 종족인데 이 별에 아라키스라는 별에 어느 날 이렇게 정착하게 된 자들입니다. 근데 이제 왜 이게 토착민 같아졌냐면은 이 스파이스를 채취하기 위해서 여러 그 가문들이 총독들이 많이 바뀌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부족은 여기서 끈질기게 살아남은 부족이기 때문에 아주 강한 생명력을 특징으로 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 이 주인공의 아버지는 이 종족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아버지는 해군력과 공군력을 힘이 컸어요. 그러니까 이제 황제가 시기해서 저놈이 저거 황제 자리를 노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죽여버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프레멘하고 힘을 합치면 군사력도 강하게 되니까 이들하고 연합하려고 하다가 이제 어쨌든 암살을 당합니다. 근데 이제 이 주인공이 소년에서 청년으로 갈 무렵 그 나이 때입니다. 어머니하고 살아남아요. 도망쳐서 그 프레멘족을 찾아가면서 1편이 끝납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 2편이거든요. 2편인데 그냥 듬성듬성 보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는요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쭉 이렇게 전해주는 리뷰가 없고요. 전부 해설입니다. 그러니까 해설을 보시고 아까 보는 데까지 보는 시간이 우리가 토론도 할 게 많은데 그냥 주마간산격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여러분 듄 혹시 소설책을 보셨습니까? 소설 구조도 이 이야기를 화자가 나레이터가 있어요. 그 나레이터가 누구냐면 황제의 딸이에요. 이룰란 공주라고 하는데요. 주인공 가문하고 이 하코넨 감옥은 원래부터 불구대천의 원수입니다. 옛날 역사에 그 이렇게 그 모욕을 한 일이 있어가지고요. 둘은 아주 대놓고 원수지간입니다. 가문이. 근데 원래 이 아라키스에서 스파이스를 채굴 하던 것이 하코넨인데 황제가 하코넨을 너 딴 데로 가 하고 이제 그 칼라단의 아트레이디스 가문을 불러들였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몰살시킨 겁니다. 이 프레멘에 대해서 좀 What is it? 주인공이 어머니인데 이거 하려면 이게 이 여자에 대해서 좀 이 어머니 이 듀운에 등장하는 아주 독특한 세력 두 세력이 있는데요. 그 한 세력이 베네 게세리트라고 하는 그 여성 비밀 결사입니다. 베네 게세리트는 베네는 잘, 게세리트는 낳아서 양육한다. 그러니까 이 비밀 결사는요 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메시아를 유전자 교배, 뛰어난 사람들끼리 유전자를 결혼시켜 가지고 미래에 언젠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만들어낸다 하는 목적을 가진 여성 비밀 단체입니다. 이들은 신체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 훈련을 어릴 때부터 받습니다. 그러니까 몸속에 뭐가 독이 들어오면은 그거를 다 배출해 내거나 심지어는 목소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조종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관찰력이 뛰어나서 저 사람이 지금 거짓말을 하나 참말을 하냐 이것도 판별해낼 수 있고 굉장히 뛰어난 여성입니다. 이 집단은 이제 그 메시아를 퀴사츠 헤드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네 게세리트의 목적은 뭐냐면 오직 목표는 언젠가 인류를 번영으로 인도할 메시아 같은 존재를 만드는 거, 출산해서 만들어내는 거. 그걸 위해서 모든 가문을 다 조사해가지고 그 누구랑 짝지어서 교배하는데요. 베네 게세리트 전부 여성만 되는데 아들 딸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 낳아야지만 그러니까 이 잉태할 때 아들로 잉태할 수가 있고요. 언제 잉태해야지 잉태하는 날짜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능력을 가진 비밀 단체입니다. 근데 그 주인공의 어머니가 이런 베네 게세리트의 일원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그 사막 부족한테로 도망갔잖아요. 근데 사막 부족은 이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젊은 여자도 아니고 어머니를 배척하려고 하는데요. 이 어머니가 이제 뛰어난 어떤 능력의 소유자잖아요. 근데 마침 프레메나는 또 이런 종류의 그 교모라고 합니다. 종교적인 여자 지도자가 마침 이제 죽으려고 하는 참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 폴의 이 주인공의 어머니를 그 자리에 이제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자리에 가려면 어떤 독이 든 물을 마셔야 되는데 독이 든 물을 마시고 죽으면 이제 안 되고 그걸 물을 마시고 살아남으면 아주 그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임이 증명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이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물을 마시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프레멘 이 사막 종족의 이 여자 교모는 어떤 자냐면은 모든 종족의 역사를 기억으로 다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역사 도서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을 마시면 이 교모가 가졌던 모든 조상들의 기억까지도 다 이어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이라고 하면 사람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기억하고 타고난 유전자하고. 그런데 그 기억이 이제 여러 세대의 기억을 같이 갖게 되면서 옛날의 어머니가 아니게 이제 돼서 아들하고 이제 갈등이 있게 됩니다. 그걸 이제 나중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막 종족이 워낙 강인하기 때문에 그 베네 게세릿이 아주 오래 전부터 어떤 예언을 퍼뜨려 놨어요. 그러니까 다른 행성에서 온 모자, 엄마와 아들이 올 건데 그들이 곧 너희들을 낙원으로 인도할 메시아가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오래전부터 퍼뜨려 놨습니다. 이것을 종교공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프레맨들은 뭐냐면요, 이들의 꿈이 있어요. 사막 행성이잖아요.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물이 풍부한 그런 낙원이 되는 게 이들의 꿈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기들의 꿈으로 인도할 그를 이제 마디라고도 하고 리산 알 가입이라고 하고 이런 이름으로 이제 그를 지금 기다리고 벌써 예언이 오래전부터 as written 기록되기를 하는 게 그런 예언이 이미 있어 왔는데 이 부족 안에도 광신적으로 그 예언을 믿는 자들과 안 믿는 자들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제 그 논쟁이 믿는 자들과 이제 하코넨 가문이죠. 저 하코넨 가문. It's been a while since you've had one of those nightmares. 리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모래벌레가 엄청난 이게 가공할 사람을 잡아먹는 벌레인데요. 이제 얘가 성장 과정에서 내는 물질이 스파이스잖아요. 근데 이 프레멘족은 얘를 올라타서 택시처럼 이렇게 갈고리를 딱 걸면 걸어서 이렇게 아까 벌렸잖아요. 비늘 같은데 그러면 이 벌레가 거기 모래가 안 들어가게 하려고 이렇게 위로 이렇게 쳐든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갈고리를 걸고 택시처럼 그 차처럼 이렇게 이 사막을 건너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할 수 있으면 진짜 프레맨인데 이번에 폴이 이게 마지막 시험인 것이 모래벌레도 크기가 천차만별인데 이건 엄청난 크기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이제 죽었다 쟤는 저거는 아무도 못한다 우리도 못한다 근데 이걸 해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프레맨 종족으로 받아들여지는 마지막 시험인 겁니다. 그러니까 영웅서사에서 시험을 통과한 거죠. 시험을 통과한 거. 표징이냐면요. 벌레도 메시아의 존재를 알아보고 복종한다 이런 예언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이제 사람들이 아까 그리고 여자는 막 사람들이 리사날 가입 이 외계의 목소리 그러니까 메시아 이러니까 저 사람들 왜 저래 하고 보죠. 이 찬이라는 여자는 그 예언을 안 믿어요. 그리고 프레맨은 프레맨답게 살아야지 메시아에 의존하고 하는 거 그거 안 좋은데 이렇게 그거 별로 건강하지 않은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프레맨답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광신자들의 막 메시아 리산할 할 때마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스럽게 이렇게 봅니다. 여러 장면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황제로 가보겠습니다. 황제는 이제 뭐 하고 있나? 황제는 아직 살아 있는 걸 몰라요. 살아서 있는 걸 모르는데 소문이 들립니다. 살아 있는 건 모르겠지만 사막에서요 집단이 세 집단이 있습니다. 그 프레멘 집단에서 이렇게 공간이 이거 뭐라 그러죠? 시퀀스마다 공간이 이걸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이 라반 하코넨 가문이 있는 하코넨 가문의 성향과 성격이 어떻다는 걸 알려주는 이들의 공간이 있고요. 황제의 공간이 있고 세 공간이 나오는데 이제 이거 잠깐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이 종족 이 하코넨 가문은 굉장히 고정적이에요. 고정적인데 생명을 경시하고 돈을 무척 좋아합니다. 이익을 무척 밝혀요. 그래서 그거 A sociopath, 자 이게 소시오패스의 지능은 높고 driven, 의지가 cruel, 강하고 잔인하다. but strongly 이게 motivated by honor. 좀 전에 그 페이다로타 He yearns to be helped. 페이드로타에 대한 He loves pain. 이 Can he 베네게스의 be 평가예요. redeemed? He can be controlled. He's sexually vulnerable. 여기 통제가 가능해요라고 하죠. 성적인 유혹에 약하고 또 충동이 강하고 그래서 지금 통제할 수 있어요죠. 이 여기 보면은 이 베네게세리트의 수장이 이 데모인데요. 이 베네게세리트 수장이 왜 폴 아버지 가문을 싹 다 몰살시켰냐면 이 가문이 통제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베네게세리트는 우리 같으면 이제 여성 아주 뛰어난 이 황제의 배우자가 돼서 뒤에서 막후 이렇게 지배하고 하는 정치력을 이렇게 발휘하는 게 이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는데 통제가 안 된다? 자기들의 손에 안 쥐어진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음모를 꾸며서 그 가문을 몰살시켰던 겁니다. 근데 이제 뭐냐면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퀴사츠 헤드락의 지금 페이드 로타는 이 잔인한 남자는
이 사람도 또 그 베네 게세레트가 만들려고 하는 메시아, 궁극적 메시아의 후보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떻디? 검사해 보니까 어떻디 하니까 잔인해요. 성적 유혹이 약해요. 그런데 우리 통제 가능해요.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근데 폴은 어땠냐면 폴도 퀴사세트락의 그 메시아의 후보인데 저 아트레이데스 가문이잖아요. 통제가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베네 게세리트 데모는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인물로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제가 이게 빠뜨리고 온 게 있습니다. 원래는 다음 대에서 이 인물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어긋났어요. 왜냐하면 폴의 어머니가 원래는 이 데모한테서 지시를 받기를 너는 딸을 낳아라. 딸을 낳아서 좀 전에 만난 그 잔인한 남자하고 짝을 지어서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메시아일 확률이 높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 폴의 어머니가 남편을 너무 사랑했어요. 남편이 딸보다 아들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이 데모의 지시를 무시하고 아들을 그러니까 결정할 수 있었다 그랬죠. 잉태한 아이의 성별을 결정할 때 그냥 아들을 낳아서 이 데모로부터 엄청난 질책을 받아요. 그런데 질책을 받지만 폴을 이렇게 테스트해 보니까 퀴사체 그 메시아의 자격이 있어요. 자질이 보여요. 그래서 그냥 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가문을 몰살시킬 때 마쿠에서 그 어머니하고 아들은 해치지 말아라 하고 황제한테 부탁을 해요. 그래서 도망칠 수 있었던 거고요. 네, 이런 얘기가 이제 제가 여기 영상에 베네 게세리트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했습니다. 좀 어떻게 돼가는 이야기인지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하는데요. 이 아라키스라는 이게 왜 듀운이 원래 사구라는 뜻이잖아요. 모래 언덕. 프랭크 허버트 이 저자가 오레곤 주에 살았는데 어느 날 그 태평양의 그 위에 그 캘리포니아 뭐죠? 그 오레곤 주에 보면 태평양하고 면에 있잖아요. 신문 기자로 일했을 때 그 바다에 사구 취재를 하러 갔다가 그 모래 언덕에 매료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구상했다고 해요. 근데 이 이제 저자가 이슬람 문화에 대단한 매력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슬람 역사 문화 다 이제 연구하고 조사를 해서 이런 세계관을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아라키스라는 아라키스의 별명이 듀운이에요. 사막 행성. 이 듀운은 남쪽은 못 살아요. 너무 척박해서. 여기는 광신자가 살고 북쪽이 있는데 지금 이 주인공이 올라갑니다.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는 도중에 옛날 자기 무술 스승을 살아남아 있는 무술 스승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 3부에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코넨 가문의 원한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자기 누이 동생들을 하코넨 사람들이 잡아가서 이렇게 사창가에 팔아버려 가지고요. 누이들이 죽어요. 고문당하고 강간당하고 죽어서 하코넨이라면 일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다가 자기도 하코넨의 이렇게 노예로 잡혀 있다가 빠져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하코넨 가문에 복수하는 것을 이제 유일한 삶의 희망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것이 이제 비극으로 치닫게 되는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모르지만.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는데 어머니가 변해 있어요. 어머니는 이 아들은 이 프레멘의 일원으로 사는 게 너무 좋은 겁니다. 프레멘 종족을 자기의 복수를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막 행성 이게 좋아하는 그게 이 여자를 사랑하는 걸로 표현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해서 이런 부족의 일원으로 살고 싶은데 지금 점점 운명의 힘으로 어디로 떠밀려 가냐면 그러니까 프레멘 종족들이 친구로 있기를 바라지만 프레멘 사람들은 자기를 숭배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숭배하고 또 그 아라키스 아트레이데스 가문에 남은 사람들은 복수하러 가자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폴이 선택을 하게 되는데 어머니가 너도 저 생명의 물을 마시고 예지력을 높여라 이렇게 해요. 왜 그러냐면
이 그 베네게세리트는 모계입니다. 모계로 쭉 와서 어머니들의 기억, 모계의 기억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 쪽에 아버지 쪽의 조상들의 기억을 필요해요. 미래를 예지하려면.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퀴사세드락입니다. 이 베네게세리트 이들이 유전자 교배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사람이 남자 기억도 다 가지고 있고 여자 쪽 어머니 쪽 기억도 다 가지고 있는. 그래서 미래를 예지를 해서 가장 인류가 나아갈 번영과 안정으로 갈 길을 찾아내는 그런 메시아. 그 어머니가 꿈이 있어요. 아들이 그런 메시아가 되기를, 그 메시아를 낳는 게 어머니 꿈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 생명의 물을 마시면 예지력이 더 미래를 볼 수 있어. 나처럼 마셔 하는데 아들은 그걸 거부하죠. 여태까지 거부. 그러다가 이제 이 아까 그 악당이 등장하죠. 근데 이 안에 세계관의 그 설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똑같은 그 퀴사스 헤드락의 후보한테는 예지력이 발휘가 안 돼요. 폴이 다른 거는 예지를 해서 아까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있었는데 페이드로타 그 악당 있죠. 악당도 똑같은 후보자란 말이에요. 퀴사스 헤드락에 이 자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예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합니다. 전투에 당하고 이들의 주요 그 본부가 이제 파괴되고 해서 할 수 없이 이제 폴이 안 되겠구나. 나도 힘을 가져야 되겠구나. 예지력을 가져야 되겠구나. 해서 물을 마시러 가는 거예요. 물을 마시면서 이제 뭐를 발견하게 되냐면 가장 이길 수 있는, 이겨서 이제 아라키스도 해방시키고 황제를,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복수도 할 수 있는 최상의 길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찾아냈다고 해요. 자기는. 그게 뒤에 얘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황제가 여기 오죠. 황제를 그 하코넨 아까 그 악당하고 결투해서 이기고 황제의 항복을 받아내고 이제 끝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렇게 할게요. 그냥 죄송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끝장면을 보여드릴게요. 죄송해요. 이게 너무 방대하기도 하고 할 얘기도 많고. 이제 결투하는 장면이고요. 결투는 대신해서 이렇게 해서 황제를 죽이는 대신에 황제 자리를 황제의 딸이 얘도 베네게세레트거든요. 대단히 대가문들이 황제를 인정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대가문들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합니다 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3부에서는 대가문들하고 전쟁하는 과정에서 이제 자기 사랑했던 부족들이 광신자처럼 막 그 피에 굶주린 야수처럼 되고 하면서 비극이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은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네요. 근데 뭐냐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요 폴의 그 이름들입니다. 그 뭐 퀴사체트락의 뜻, 우슬의 뜻, 우슬은 나무 뿌리죠. 그 뭐 무아띠의 뜻 이거고요. 아이고 이건 왜 이렇게? 자, 이거 무엇에 대한 이거 이제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흥미롭습니까? 아니면 영화 보다가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까? 이건데 그래서 이제 저는 제 질문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무엇에 대한 이야기 같습니까? 영웅 서사로 볼 수도 있죠. 영웅 서사로, 영웅 이야기로, 영웅의 성장과 몰락, 뭐 성공과 실패, 성공과 좌절, 뭐 그런 이야기도 볼 수가 있겠죠. 이거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들어보려고 한 거고요. 인물 분석과 행동 동기, 이거 이 폴의 성장 배경, 그리고 얘가 이 주인공이 어떻게 각성을 하게 되는가, 각성하는 계기. 그러니까 갑자기 공격을 받아서 아버지가 죽고 암살당하고 모든 그 가문이 싹 몰살당하고 흔적도 없이 불타고 없어졌죠. 그래서 어머니와 이제 생전 모르는 그 부족의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지금 어쨌든 그 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져야 됐습니다. 황제와 하코넨 남작은 왜 그렇게 이 가문을
협정을 어기고 그렇게 이런 음모에 의해서 몰살시켰나? 그다음에 아라키스 행정의 프레멘 종족은 어떤 종족인가? 대단히 종교 성향이 강한 종족이죠. 그리고 이들은 자기들을 낙원으로 인도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가 언젠가 나타난다 하는 그 어머니와 아들이 나타난다 하는 예언을 가지고 있는 그 예언을 누가 퍼뜨렸어요? 베네 게세레트가 옛날에 퍼뜨려놨습니다. 이 사막 행성에. 신화학자 조지프 캠벨 아시죠?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에서 영웅 신화의 원형을 발표했는데요. 이 크리스토퍼 보글러라는 이 시나리오 작가 선생님이죠. 그래서 이 그 캠벨의 영웅 구조 이걸 기반으로 해서 신화 영웅 그리고 시나리오 쓰기에서 영웅 신화를 재구성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시나리오 쓰는 사람들 웹툰 작가들은 꼭 읽는 책입니다. 일상세계 그러니까 이제 그 주인공이 전혀 그런 일상생활 하다가 모험에로 부르심을 받죠. 지금 이 주인공은 어느 날 공격받아서 다 죽고 가족이 가문이 다 몰살당하고 자기는 지금 살아남아서 복수를 해야 되는 소명이 이제 주어지죠. 근데 소명을 거부해요. 아까도 보시면 자기는 그냥 프레맨으로 살고 싶지 그렇게 뭐 메시아 되고 싶지 않아. 이 영화를 보시면 그 계속 거부합니다. 어머니는 너 돼야 돼 하는데 아니에요 엄마 나 싫어. 나 그렇게 살고 싫어.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살육이 일어나요. 나 그런 거 못 봐요. 하고 계속 합니다. 거부하다가 몰려 나중에 이제 그 물을 마시고 저렇게 황제한테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정신적 스승과의 만남. 여러분 그 쿵우 팬더 이런 거 보십시오. 떠올려 보십시오. 사부 만나죠? 근데 여기는 지금 찬이가 프레멘 문화에 스며들게 해주는 조력자입니다. 첫 관문 통과. 관문을 여러 개 통과했는데 마지막 통과가 그 모래벌레, 거대한 모래벌레 등에 올라타서 그거를 마음대로 부리는 거였어요. 제2막 시험. 이제 적대자가 나타나죠. 페이다로타 적대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적대자 그들의 관문에 대한 성격 묘사들이 있었습니다. 동굴 가장 이제 이 주제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서요. 또 시련이 있습니다. 보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영웅이 이제 그렇게 해서 귀환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12가지 과정 이게 영웅 서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그 뭐 다 이야기들이 다 이 줄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쿵우 팬더는 대표적이고요. 모든 영웅의 일대기 구조가 고귀한 혈통, 비정상적인 출생, 탁월한 능력, 시련을 만나죠.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고난을 극복. 여러분 이거 무협지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무협지 구도죠. 무협지도 이거 AI한테 영웅을 이제 시대 주고 뭐 주고 무협지 장르 주고 이거 이야기 만들어봐 하면 AI가 만들어내죠. 생각해볼 철학 이건 제가 이걸 보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게 질문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거 한번 미래를 예지하고 본대로 행하는 것은 자유의지, 자유로운 선택일까? 이 자유일까? 이거 저는 이 철학의 아주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거든요. 미래를 예지하고 본대로 행하면 이거 자유로운 선택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냥 문제만 일단 그냥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 겁니다. 이거 저는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여러분 얘기도 들어볼 겁니다. 베네 게세리트의 목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그 인류를 그러니까 결혼을 이렇게 잘 그들이 이제 이들도 예지력이 있어서요. 어떤 가문에 누구와 맺어주고 하면 몇 대가 지나면 그 어떤 대에 가서는 그런 우리가 바라는 이런 남자 지도자가 태어난다. 이걸 아는 거죠. 이 목표를 가진 그래서 그 수단이 그러니까 그 퀴사츠 헤드락을 만들어내는 거 그게 목표고요. 그 수단이 유전자 교배 프로그램입니다. 결혼을 누구하고 시키고 딸을 넌 이번에 딸라, 넌 이번에 아들라. 그래서 얘들과 얘와 이렇게 해. 그러니까 가문에 대해서 다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단체는 결국 세계 지배하는 단체입니다. 세계 지배. 황제의 부인이 되어서 유력한 가문에 이렇게 여자가 되어서 이제 세계를 하려는 그런 자들입니다. 생각해볼 철학적 주제 세 번째, 인공지능 사용을 반대하는 극단적 인간 중심주의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지금 이런 극단적이죠. 이거 아예 컴퓨터 인간을 닮은 인공지능 이런 거는 쓰지 말자 해서 스파이스 멜란지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거는 그냥
여기 그 프레멘족이 대단히 종교성이 성향이 강하다 그랬는데 아무리 봐도 초월적 신이 없어요. 사람 신, 인신이 있죠. 인신. 그래서 이 베네 게세리트의 종교공학은 실제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그 바벨론 종교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벨론의 그 모자, 그 담무스, 그 니므롯, 창세기 10장에 나옵니다. 니므롯이 노아 홍수 후에 나타난 첫 번째 영웅이죠. 그 영웅의 부인이 세미라미스예요. 니므롯 남편이 죽은 후에 아들을 낳았고 아들을 하고 결혼해서 뭐 어떻게 그런 신화가 있습니다. 바빌론 신화예요. 그 아들 이름이 담무스고요. 그 부인 이름이 어머니 이름이 세미라미스입니다. 이거는 에집트, 로마 가톨릭이죠. 수메르, 아시아, 인디아. 그 고대 문화 안에는 이렇게 모자 신화가 있어요. 이 신화의 원형이 그 창세기 10장 니므롯, 세미라미스, 바빌론 신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종교공학이죠. 이거. 나중에 제가 알기로는 그 그리스도교가 이쪽 세계에 전파할 때 이 신화를 많이 도움을 받았다고 해요. 원래 이게 민간 신앙에 깊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봐라 지금 그 마리아와 예수가 바로 그자다 해서 이제 종교가 이렇게 이거 뭐라 그럴까요? 이거 종교공학이죠. 일종의 종교공학. 예. 자, 생각해볼 철학적 주제 5번째. 영웅은 공동체나 인류에게 희망일까 재앙일까? 이게 지금 이 작가 허버트 프랭크가 이 소설을 구상한 아주 기본 동기입니다. 이 사람은 반영웅주의예요. 영웅은 공동체나 인류에게 재앙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웅은 인류에게 희망이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진 사람이 칼라일이에요. 칼라일 영웅 숭배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위버맨 씨에게도 영향을 좀 미쳤다고 저는 봅니다. 자, 프랭크 허버트. 영웅은 인류에게 재앙이다. 왜? 설령 진정한 영웅이 있다 해도 결국 오류투성이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서 권력 구조를 장악해버린다. 아마 3부가 나오면 이 과정을 보게 될 겁니다. 이제 프레멘은 프레멘대로 그동안 그 억압받아온 세월이 있잖아요. 그 한을 풀려고 하고요. 건이 같은 그 가시는 가신대로, 그 아트레이디스 남은 가문은 가문대로 또 자기들의 그 하려고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욕망들끼리 충돌하면서 결국 영웅이 이제 폴이 황제로서 몰락하게 되는 그 얘기가 3부에 있습니다. 이거 프랭크 허버트의 그 지필 동기예요. 영웅의 실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재앙에 빠뜨린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영웅은 인류에게 재앙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 그 얼마 전에 이거 봤는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그리스의 B군에 속하는 축구팀이 그 유럽 어떤 그 예를 들면 유럽 축구 선수권에서 우승한 일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2군 축구 선수들을 데리고 월드컵 가서 우승 뭐 하다 이런 거 있죠.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지도자 그 지도자를가 뭐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대요. 우리도 히딩크 감독 오고 4강까지 갔잖아요. 이거는 영웅은 인류에게 선물이다 이죠. 양 이런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영웅도 영웅 나름이지. 이게 그 조건이 잘 맞아 떨어져야 되겠죠. 리더가 있고 팔로워가 관계가 뭐 여건이 잘 맞아야지 좋은 결과를 내지. 이거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영웅은 인류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죠. 이런 역사에 있었나요? 이런 게 영웅이 인류에게 재앙이 되는 경우? 나를 따라라 해서 따라갔더니 망했다. 그런 거 있겠죠. 어쨌든 이제 3부는 이제 그 얘기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걸 제가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건 제가 해보고 싶은 얘기고요. 여러분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듬성듬성 봤는데 이거는 그냥 만만 집에 가셔서 이거 좀 봐야 되겠구나 하시는 분은 집에 가셔서 아니면 좀 기다리면 케이블 TV에서 언젠가 아마 올해 연말 지금 이게 저작권 때문에 방영이 안 되는 걸 것 같고요. 올해 아니면 내년이면 이제 케이블 TV에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든지 아니면 유튜브에서 이렇게 다운받아서 보시든지.
어떻게 보셨나요? 아유 이렇게 봐가지고 주마간산 뭐 봐가지고 잘 모르겠죠.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예. 듄의 소설도 세계에는 굉장히 우주를 두꺼워요. 지배하는 이거는 거대한 두 세력이 있는데 하나는 이거는요, 우주 이거 조합이며 보셔요. 다른 하나는 베네 게세리트이다. 그중 베네 게세리트는 버틀러리안 지하드 이후 만들어진 강력한 정치 종교 세력으로 이들의 시초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 우주를 뒤덮은 반인공지능 혁명 버틀러리안 지하드에 대해 알아야 한다. 컴퓨터와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를 거듭하던 고대의 인류는 결국 스스로 생각하는 모든 힘과 의지를 인공지능에게 넘겨버렸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공지능을 소유한 소수의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렇게 기계에게 지배당하던 군중들 사이에서 점차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하고 이들은 결국 인공지능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것이 바로 버틀러리안 지하드 혹은 버틀러리안 성전이다. 반란에 성공한 인류는 100여 년에 걸친 시간 동안 모든 기계와 인공지능을 부수어버리며 인간 스스로의 자립과 존엄성을 되찾는 데 성공한다. 베네 게세리트는 이러한 반인공지능 혁명 직후에 생겨난 자매단으로 인간의 정신을 본딴 기계를 만들지 말라라는 신조 아래 생각하는 기계의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는 지하드의 정신을 받들어 온 우주를 감시하게 된다. 베네 게세리트는 인간이 기계와 인공지능에게 지배를 받게 된 이유가 기계에 의존하느라 인간 스스로의 능력을 키우는 데 소홀했기 때문이라 여기며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후대의 교육에 집중하게 된다. 이들은 베네 게세리트 학교를 세워 오직 여성들만을 입학시켜 교육하였으며 이곳에 입학한 여성들은 인간의 신체적 컨트롤 능력을 극한까지 밀어붙이는 갖가지 훈련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는 자신의 모든 근육과 신경, 스스로의 신진대사 활동까지 조절할 수 있는 극도의 신체 컨트롤 훈련과 상대방의 행동을 자신의 의지대로 조정할 수 있는 목소리 훈련, 상대방이 하는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감별해낼 수 있는 훈련, 더 나아가 자신이 잉태하는 아이의 성별을 결정지을 수 있는 훈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류에게 가장 번영의 길을 가져다줄 최적화된 미래의 경로, 황금의 길을 찾는 것으로 그들이 부정하는 컴퓨터와 인공지능 기술 대신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여 각성한 예지력을 통해 그 길을 찾고자 한다. 능력이 뛰어난 소수의 베네 게세리트는 지도자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 치명적인 독액을 체내에 주입하는 시험을 거치게 된다. 생명의 물이라 불리는 이 독은 아라키스 행성에서만 서식하는 거대한 모래벌레 샤이훌루드의 어린 개체를 물에 빠뜨려 만든 것으로 고도의 신체 제어 능력을 통해 독을 해독해내지 못하면 곧바로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 시험을 통과한 자들은 베네 게세리트의 지도자 교모가 되며 인간의 능력을 아득히 초월한 예지력을 손에 얻게 된다. 인간의 초월적 예지력을 각성한 교모들은 DNA 내부에 봉인된 예지력을 활성화시켜 이전 세대의 교모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모든 조상들의 기억과 사고를 공유하며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들의 예지력은 불완전한데 베네 게세리트는 철저히 모계 중심의 사회로 이들은 오직 모계 조상들만의 기억을 숭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그들은 모계와 북의 양쪽 조상의 모든 기억을 승계할 수 있는 남자 교모 퀴사츠 헤더락을 탄생시키고자 한다. 고대 차콥사어로 길을 단축하는 자라는 뜻의 퀴사츠 헤더락은 이론상 모계와 북의 양쪽 모두의 기억과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인류가 걷게 될 모든 가능한 미래의 경우의 수를 꿰뚫어 보는 절대적인 예지 능력을 갖게 된다. 퀴사츠 헤더락은 이렇게 과거와 미래의 모든 경우의 수를 내다볼 수 있는 강력한 예지력을 바탕으로 인류에게 가장 풍요와 번영을 안겨줄 최적의 경로인 황금의 길로 그들을 영도하는 메시아가 된다.
베네 게세리트는 이러한 남자 규모 퀴사츠 헤더락을 탄생시키기 위해 1만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가문들의 배후에서 활동하며 우생학에 기반한 교배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그들은 우수한 예지력을 부여한 종자들끼리 짝을 맺게 하여 인공적으로 혈통을 가꾸어 왔는데 그 결과로 탄생한 가문 중 하나가 아트레이데스 가문이다. 이렇듯 메시아의 탄생을 위해 베네 게세리트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으며 교단의 강력한 정치적 힘을 토대로 은하제국의 주요 가문들 배후에서 전 우주에 거대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상입니다. 듄의 세계에는 우주 참 방대한 세계관이에요. 예. 영화 보실 기회 있으면 꼭 좀 보시기를. 예. 이 영화가 이거 드니 빌레브나 그 음악 담당이 한스 침머인데요. 다 어릴 때 듄 소설을 읽고 소위 말하면 듄 덕후라고 합니다. 예. 듄 덕후가 많아요. 조지 루카스도 원래 이거 영화 하고 싶어 했는데 못 해가지고 뭐 스타워즈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 이게 그 인간 문화, 사회, 그 이슬람의 어떤 그 문화를 연구해서 나온 결과긴 하지만 상당히 그 인간 인류 문화에 대해 문화, 역사, 정치, 사회 뭐 그 통찰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유명한 작품이고요. 뭐 그 소설이 6권인가까지 나와 있는데 1, 2, 3권까지가 아마 이 프랭크 허버트 것이고 죽은 후에 아들이 쓴 것이 이제 뒤 거거든요. 근데 그게 별로 평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한 1, 2 그러니까 소설로는 1권, 2권이에요. 1권, 2권. 2권이 이제 2부, 3부. 그러니까 2부, 3부에 해당하겠죠. 드니 블레브는 2027년에 3부를 완성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지만 지금 그 니체 철학을 저는 알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꼭 굳이 위버맨시 아니어도 영웅 신화, 영웅 이야기는 우리의 문화 속에 깊이 우리 모든 이야기 속에는 영웅 서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뭐 니체를 알긴 알았겠죠. 알긴 알았겠지만 위버맨시를 생각하고 한 건 아닐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예, 예. 음, 네. 1편, 1편, 예, 예.
우리가 모계 사회가 아니고요. 예, 이 아버지가 대단히 좋은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존경받는 아버지예요. 예. 아, 상당히 그렇죠. 뭐 먼 미래 뭐 그리고 뭐 먼 미래가 뭐 저렇게 기계 없이 이- 제가 그래서 네, 이 영화가 니체하고 어떤 사람 그러니까 연관시키기 힘들 수도 있다라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이유입니다. 어, 네, 네, 예, 아니 그냥 우리가 철학적으로 보니까 철학을 끄집어낸 거죠. 맞습니다. 예, 간단한 문제 아니죠. 그 니체는요 추종자를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위버맨 씨는 추종자를 안 거느립니다. 누군가의 추종자 되는 거를 추종자로 살지 말고 너 자신이 되어라. 예, 그러니까 추종자에 대해서는 약자, 어중이, 떠중이 그리고 굉장히 그 폄하해요. 예, 예. 근데 저는요 이걸 은유로 보면요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인공지능 시대는
이런 그러니까 지금 이거 뭐 이 약물을 먹어가지고 뭐 양념을 먹어가지고 이런 예지력을 갖고 뭐 목소리로 남을 지배하고 저는 이게 이 기술이 이미 우리 가까이 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소설에 한 설정이 아니라 은유로 본다면요. 음. 예, 예. 네, 예. 참 여러분 이거 저도 이 문제가 제 굉장히 이 수업을 구상할 때 그래서 휴먼스를 넣었어요. 저는 그 이게 노마드랜드나 이제 앞으로 왜냐하면 AI 이게 바짝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실직할 거 아니에요. 그럼 새로운 형태의 가난이 올 거라고요. 그 우리 삶이 따라서 그 라이프 스타일도 많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미리 좀 이거를 고민해보자 하고 이제 이 관련되는 걸 넣었는데요. 이 주제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기계한테 다 주고 계산 능력 지금 어릴 때 저 이거 이렇게 막 안 했을 때는 컴퓨터 이거 없었을 때는 전화번호 많이 외웠거든요. 저도. 근데 지금은 못 외워요. 그 뭐 지도 보고 어디 못 가요. 그냥 내비게이션 목소리 들어야 가지 이렇게 지도 보고 못 찾아간다니까요. 벌써. 그 제가 읽은 니체에 대한 고민은요. 인류가 어떻게 하면 그게 내 사명이야 이게 아니고 자기 이게 그런 이상하고는 다 막 인류를 뭐 어떻게 막 이렇게 한다 널리 뭐 홍익인간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에 충실한 거, 자기 안에 가능성을 고양시켜 끌어오는 이거지. 그리고 너희들 나 추종하지 마. 너희는 너희가 지도자 스스로 너희 삶의 지도자가 돼. 나 추종하지 마. 이런 거지. 뭐 우리가 아는 리더와 팔로우 뭐 이런 관계. 그다음에 나를 따라라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폴도 사실은 제일 이 사람은 행복한 게 나 황제 그런 권력 처음에 얘도 권력의 의지 이런 게 없어. 힘의 권력을 탐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가면은 그 가신이 아버지가 남긴 핵무기가 있다 하면서 이제 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핵무기를 이렇게 얻으면서 이제 점점 이제 이 정치적인 권력에 가까이 이렇게 그러니까 변모하는 거죠. 어머니도 누구도 부추기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가려고 했지만, 근데 이게 여러분 그 닥터 스트레인지 보면은 막 검색하잖아요. 이렇게 이런 경로 저런 경로 이런 그러니까 내가 이걸 선택했을 때 이렇게 이런 결과 이렇게 경로들이 있잖아요.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 경우에 이런 선택을 했을 때 이런 선택을 했을 때 이런 선택을 했을 때 그거를 미리 다 보는 거잖아요. 폴이 갖게 된 예지력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수많은 선택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니까 자유가 있는 거겠죠. 하지만 그 판 전체를 엎을 수는 없는 거죠. 예를 들면 황제도 안 되고 아라키스를 해방시키고 그런 건 없을까? 찬이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한 여자의 남편으로 살고 그거는 못 봤나? 그런 거는 아예 선택지 중에 없었나? 저는 그게 참 의문이더라고요. 그게 왜 그거는 못 봤을까? 모든 걸 다 볼 수 있다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거 작가한테 물어보고 싶죠. 왜 아니 그 결국은 그렇게 이제 이 작가는 사실은 반영웅 서사를 만들고 싶었던 거죠. 반영웅, 영웅 서사가 아니라 성공하는 서사가 아니라
영웅 너희들 너무 그렇게 영웅 좋아하지 마. 너무 누구 이렇게 추종하는 거 좋아하지 마. 광신자 된다? 그 하지 마. 그 다 망하는 길이야. 이렇게 지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소설을 이렇게 이런 대화 드라마를 막 구상해서 이런 세계관을 만들고. 근데 생각할수록요 이거 어떻게 충분 65년에 이런 소설을 썼지? 할 정도로. 예. 그리고 두고두고 지금도 우주 서사 영화에 이거 어떤 그 뭐라 그래요 재료 소재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 이제 유전자 이거는 우리 여성들은요 그 가문의 아들을 지금 좋은 집안에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이런 거 다 염두에 있는 거거든요. 당연하죠. 이게 지금 아까 제가 아이작 아시모프의 이거 소설을 소개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 아이작 아시모프의 파운데이션은 세계관은 뭐냐면요. 얼마든지 과학 기술로 통제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파운데이션을 만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심리 역사학이라는 학문이 이 소설 안에 등장해요. 그러니까 뭐냐, 심리 역사가 뭐냐면 이 해리 셀던이라는 수학자가 경로 로직 그러니까 로직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이 제국은 지금 이 곧 은하 제국은 언제는 반드시 망한다. 그러니까 이 경로를 바꾸려고 아니면 좀 천천히 하려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지 하는 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폴이 가진 예지력 같은 걸 예지력을 수학의 논리로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과학자들이 이것을 미래에 예견되는 제국의 몰락을 막을 프로그램을 작동시킨 건데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허버트 프랭크는 과학 그건 못해. 왜냐면 돌발 변수가 항상 있거든. 그런 거 해봐. 인간들 더 괴롭기만 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운데이션을 반박하기 위한 그런 소설을 구상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반영웅 그다음에 과학 기술로 통제가 안 된다. 이런 그 메시지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다음 시간은요. 1917 볼 건데요. 지금 다음 영화는 참 제가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영화가 좋아서 택한 거예요. 실존주의 얘기를 하려고 택한 게 아니라 영화가 좋아서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는 진짜 다 보고 싶어요. 끝까지 다. 그 영화는 단순해요. 스토리는. 이 영화는 복잡하죠. 맞아요. 이 한스 침모 목소리가 나오죠. 하는 게 이게 한스 침모가 이 사람도 다른 그거 안 하고 이거 했는 이게 다들 듀운을 어릴 때부터 소설 보고 막 그 듀운 애독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후까지 남을 악기가 뭘까? 인간의 역사에 최후까지 남을 악기가 뭘까 하니까 인간의 목소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소리를 이렇게 한 거고요. 이 영화는 그 촬영 얘기가 많죠. 용산 IMAX에서 보라고 하는 게 맞는 말이 CG 한 게 딱 2장면밖에 없대요. CG를 한 게 아니고 예, 실제로 다 이렇게 실제로 촬영한 겁니다. CG 없이 CG 한 건 딱 2장면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참 촬영상에 놀라운 촬영 기술이죠. 이 영화가 잘 만든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욕심을 냈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82년도에 듄이라는 영화를 누가 만들었죠? 맞아요. 데이비드 린치. 저 그 영화를 그게 1980 우리 고등학생 고등학생 남동생이 그걸 컴퓨터로 보고 있어서 제가 그때 듄을 알았거든요. 근데 그거 지금 이게 이 기술력이 안 됐죠. 기술이. 예. 조수관 고등학생들은 그때 다 봤어요. 예. 못 봐요, 못 봐. 예. 그러니까 오늘을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편집도 안 되고 저작법에 걸려서 편집도 안 되고 그다음에 다른 영화를 택해서 뭐 어땠을까? 근데 여러분 그 위버맨 씨가 어떤 건지는 조금 와 닿으셨죠?
그러니까 예. 우리 수업은 어떤 영화는 영화가 더 영화의 비중이 더 가는 게 있을 거고 어떤 영화는 철학에 더 후반 그러니까 좀 그때그때 달라요. 다음에 볼 1917년은 영화로서는 정말 저는 정말 저는 강추하는 영화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근데 그 1917은 영화는 단순합니다. 감동적이고 감동도 있고. 예, 그 영화는 휴머니즘 영화 근데 상당히 실존주의 제가 그 1917하고 같이 고려했던 영화가 그래비티예요. 중력. 그래비티하고 같이 봐도 좋을 것 같고 그 실존주의 철학자가 대략 네 사람이잖아요. 키에르케골, 그다음에 야스퍼스, 또 사르트르, 하이데거. 이 넷 중 이거 한 사람을 택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넷 중에 기본 그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그냥 이 그 1917의 영화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 1차 세계 대전 얘기 그러니까 그 전쟁의 성격도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1차 세계 대전을 다룬 소설이 그 같은 그 전쟁을 다룬 독일 편에서 서부전선 이상 없다 했죠. 레마르크 소설. 서부전선 이상 없다고 같은 사건입니다. 예. 근데 이쪽은 이제 영국군 얘기고 저기는 독일군 얘기지만. 근데 그 어쨌든 그 던져져 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존 철학, 실존주의가 인간을 바라보는 게 광활한 우주에 그냥 던져져 있는 삶에 아무 목적도 주어지지 않고 그냥 던져져 있는 존재잖아요. 근데 그 던져져 있는 중에서 그래도 이 영화 1917은 어쨌든 목적이 주어졌어요. 미션이 주어졌어요. 근데 그 미션을 수행하면서 그 삶의 어떤 그렇게 굉장히 그 목적 없이 냉소적인 사람이 바뀌어가는 얘기라서 그 안에 희생의 의미도 있고, 예, 또 영화가 참 전 그 영화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 영화 자체가 참 그게 기생충하고 같은 해에 아카데미상 작품상을 각축 벌렸던 영화죠. 예. 아이고 시간이 너무 됐나요? 어떻게 좀 괜찮습니까? 근데 말씀을 저는 우리가 좀 말을 많이 하려고 말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을 많이 하게 하고 들으려고